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연설로 출발하겠는데요. AI 시대 개인 필수 역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나눠주실 서울대학교 조성준 교수님의 기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는 조성준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은 11월에 여러분들 많은 교육을 받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그 AI 시대에 많은 특히 젊은 분들로부터 또 이제 나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글쎄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또 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쭉 해본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AI 시대에 개인 수준에서 개개인이 어떠한 역량을 갖추면 좋겠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AI라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국수를 셰프가 막 열심히 쿠킹을 하면 이렇게 파스타가 나오죠. 근데 그냥 마구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레시피를 따라서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레시피를 그대로 잘 따라 만들어야만 이런 맛있는 파스타가 나오겠죠. 뭐 순서를 뒤바꾼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그 파스타가 안 나오고 이상한 형태, 망가진 요리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레시피를 사람한테 주는 거고요. 만약에 셰프가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라면 뭐 후추를 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저 로봇한테는 어떻게 돼요? 팔을 뻗어라, 팔을 낮춰라, 손을 낮춰라, 집어라, 들어라, 당겨라, 뒤집어라, 흔들어라 이렇게 해야만 이제 후추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로봇한테 일을 시킬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람한테는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얘는 굉장히 어렵다. 이게 바로 컴퓨팅의 원리인데요.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으로 바뀌려면 여기 바로 밑에 이런 레시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따라하는 레시피를 우리가 코드라 그러죠. 코드. 또는 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렇게 부르고 그 코드를 만드는 행위를 우리가 코딩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저거는 우리가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고 컴퓨터한테 시키는 저 작업을 사람끼리 야, 너는 컴퓨터한테 어떻게 시켰니? 난 이렇게 시켰어. 라고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 굳이 저렇게 코드로 보여주지 않고 알고리즘이라는 형태로 훨씬 더 상위 레벨,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레시피 같은 형태가 바로 알고리즘이고 로봇한테 시키던 그 굉장히 디테일한 인스트럭션의 그 시퀀스를 바로 우리가 코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로그인할 때 하는 일이 바로 컴퓨터가 하는 일이 바로 어떤 저런 로그인 절차, 이 행위를 이런 컴퓨팅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저 아이디가 우리 DB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그 사람 걸 꺼내서 패스워드랑 비교해서 이 사람이 이 패스워드가 맞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체크하는 거죠. 이 사람이 DB에 있다. 두 번째는 그 DB에 있는 그 사람의 패스워드가 지금 자기가 지금 막 들이민 저 인풋으로 들어온 패스워드랑 동일하다. 요거만 체크하면 로그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스하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DB에 없거나 또는 패스워드가 틀리면 그냥 페일 시키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했죠. 이건 누가 만들어요? 개발자가 만들죠.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걸 만들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침마다 요새 스마트폰을 할 때는 어때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안 치고 얼굴로 이렇게 하죠. 그럼 얼굴이 결국은 패스워드거든요. 나라는 사람, 내 폰이니까 당연히 이 폰의 주인공은 나고,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는 의미가 없고요. 이제 패스워드만 보면 돼요. 근데 패스워드가 바로 얼굴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패스워드는 얼굴인데 이미지가 과연 똑같을까? 내가 등록했을 때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똑같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셀카를 찍을 때 보면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지를 정밀히 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패스워드를 비교하는 건 너무 간단했는데 이 얼굴 두 개를 비교해서 맞다 틀리다를 어떻게 과연 할 거냐. 자, 이 문제는 사실 그동안 수많은 개발자들이 저거를 풀려고 했다가 수십 년간 실패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게 바로 그러면 같은 얼굴, 다른 얼굴을 컴퓨터한테 주면서 네가 알아서 코딩을 짜봐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머신러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머신러닝을 배우셨을 텐데 데이터만 주면 얘가 뭘 만들어요? 얼굴을 판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자동으로 만들어낸다. 물론 자동은 아니죠. 그 자동이 아니라 사실은 머신러닝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알고리즘으로 바꿔주는 그런 메타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거죠. 그 메타 알고리즘을 따라하면 되더라. 뭐 예를 들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따라하면 AI가 나온다. 저 머신러닝 저게 바로 이제 우리의 지금 AI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비교해 보면 모든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밤새 이공리 저공리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라고 만들었던 거를 이제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사람 얼굴 주고 같은 얼굴, 다른 얼굴, 같은 얼굴, 다른 얼굴 이걸 무한 반복으로 보여주면서 네가 알아서 만들어봐. 머신러닝을 따라가서 해봐. 그 뇌를 컴퓨터에 있는 그 가상의 뇌를 뉴럴 네트워크를 잘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머신러닝이고 그 머신러닝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프로파게이션을 만든 사람이 제프리 힌턴이고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죠. 물론 물리학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데요. 그건 그거고 제가 보기에는 노벨위원회에서 이 사람한테 상을 주고 싶은데 평화상을 줄 수도 없고 의학상을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비슷하게 그래도 물리학상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인 거예요. 머신러닝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도 어떻게 운전하면 부딪히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느냐.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거냐. 과거 수십 년간 개발자들이 붙어서 이공리 저공리 다 해봤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 데이터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머신러닝으로 그걸 배워봐.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AI가 사실은 다 저런 머신러닝의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람이 설계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설계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AI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처럼 뭔가를 잘하는 소프트웨어다, 프로그램이다, 뭐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하던 게 제가 조금 이거를 디테일하게 말하면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람이 코딩하지 못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데이터로부터 머신러닝으로 자동 구축한 그런 소프트웨어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날의 머신러닝 기반의 AI가 되겠습니다. 자, AI 이슈는 굉장히 많죠. AI는 이제 종류도 많아요. 뭐 분석형 AI, 생성형 AI. 그 차이가 뭔가요? 사실은 분석형 AI는 아까 보신 것처럼 내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 맞아요, 틀려요. 이거 판정해 주는 게 저 분석형이죠. 분석형. 저게 바로 패스페일로 나옵니다. 또는 브레이크와 엑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자율주행. 이거 전부 다 분석형이에요.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답이 OX로 나온다. yes, no, 1, 0,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세금 보고는 약간 수상하다. 아니야, 이거는 잘한 거다. 뭐 이런 것도 판정하고요. 이 카드 트랜잭션이 사귄 것 같다, 아니다, 정상 거래다. 이런 거 전부 다 분석형이죠. 그게 굉장히 많아요. 이미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분석형입니다. 음성 인식도 사실은 분석형이에요. 제가 요새 카톡 보낼 때 말로 합니다. 이렇게. 그럼 막 자기가 글자로 바꿔주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분석형이에요. 반면에 생성형은 뭐냐? 생성형은 출력이 문장, 문서, 이미지, 동영상, 음악, 즉 주관식 문제. 우리가 시험 볼 때 객관식 문제가 있고 주관식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분석형 AI는 객관식 문제 푸는 AI고 생성형은 주관식 문제. 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왜 제일 조그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뭐 이런 걸 우리가 AI한테 물어보면 이제 쫙 설명해 주죠.
제가 여기서 빼먹었는데요. 검색과 AI는 뭐가 다를까요? 검색은 뭐죠? 검색은 내가 키워드를 치면 삼국시대, 신라, 통일, 왜 통일했는가 이렇게 하면 뭘 줘요? 검색은 저의 질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들을 저한테 주는 거고, AI는 그냥 답을 주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그 삼국시대에 대한 책이 있나요? 라고 이제 서점에서 물어보면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주잖아요. 서고에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삼국시대 책이에요. 여기 아마 신라가 왜 통일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라고 주는 게 바로 검색이고요. AI는 뭐죠? 국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직접 걸어서 선생님 그때 배운 것 같은데 어떻게 신라가 통일했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면 그 선생님이 그냥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검색과 AI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는 뭔가 거대 언어 모델, 비전 언어 모델, LLM도 있고 BLM도 있고요. 또 사전학습,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검색 증강 생성도 있고 파인 튜닝, 챗봇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데이터는 뭐 가지고 할 거냐? 사내 데이터냐, 사회 데이터냐, 공공 데이터냐. 이걸 어떻게 돌릴 거냐? 하드웨어, GPU, HBM, 전기, 냉각수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 AI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클라우드에 있다, 퍼블릭에 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퍼블릭도 있고 프라이빗도 있죠. 또 결국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고요. 전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앞으로는 조만간 이제 온 디바이스로 넘어옵니다. 온 디바이스는 뭘까요? 자동차, 로봇, 휴대폰 이런 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저런 거대한 LLM을 과연 휴대폰에 담을 수 있을까요? 담을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소형 LLM에 대한 이제 니즈가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비용도 API 비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실도 지금 오픈 AI의 그 API를 쓰다가 가격이 막 엄청나게 뚝뚝 떨어져서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점점 많이 쓰니까 총 금액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픈 소스, 스몰 LM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 자, 이건 누가 하느냐? 그러면 잘 아시는 매그니피센트 7, 그 빅텍이 주도를 하고 있고, 하드웨어는 TSMC, 그다음에 수많은 스타트업과 우리 또 사용자, 개인이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거대한 여러 가지 측면이 우리가 봐야 된다. 또 장애는 뭘까? AI를 하는 데 있을 장애는 결국 규제 같은 거, AI 액트, 유럽이 만든 AI 액트 같은 것들이 사실 AI를 만드는 데 장애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몇몇 사람들이 계속 AI가 위험하다, 지구는 멸망할 거야, 인류는 멸망할 거야 이런 이제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개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사람은 뭘 하느냐,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을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쇼핑하죠. 여러분 쇼핑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요새 쇼핑은 내가 일일이 찾지 않고 안 다녀도 나한테 막 추천이 들어와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추천이 들어오고. 또 아프죠. 우리 또 환자이기도 해요, 가끔. 그러면 이제 정확한 진단과 병 예측. 이게 이제 DNA 데이터와 생활 습관 데이터는 우리가 이런 워치로 많이 우리가 모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와 DNA와 내가 실제 발병했고 치료했던 과거의 나의 병 이력 이런 것들이 다 조합되면 이제 3년 안에, 5년 안에 이런 병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장시는 높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생활습관 변경이나 약을 미리 복용한다든가 등등의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연애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AI 드리븐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정확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정확한 매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투표도 이제 우리가 유권자니까. 근데 이제 내 마음이 읽히는 거죠. 내가 평소에 쓴 글이나 나의 사진이나 이런 찍은 것들 뭘 하고 노느냐. 주말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되게 이렇다. 이런 식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의 성향.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은 뇌구조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이렇게 마치 내가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내 뇌 구조에 의해서 나는 이미 태어날 때 진보로 태어났어요. 난 보수로 태어났어요. 이럴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 마음을 읽는 거죠. 데이터로. 테러범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 제일 무서운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AI가 날 쫓아내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 큰 변화를 겪는 이제 직종이 있습니다. 의사가 제일 큰 앞으로 변화를 경험할 것 같아요. 이제 진단 문제죠. 자, 그런데 이제 저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AI가 사람보다 진단을 잘해도 결국 책임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환자는, 여러분이 만약에 환자, 우리 다 환자 될 수 있죠. 우리가 과연 AI 의사를 만나고 싶을까? 뭐 어떤 의사는 AI와 진배 없다, 휴먼 터치가 없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AI 의사를 만나고 싶어 할까? 정확해도 그런 게 있고요. 변호사도 상당히 그렇죠. 변호사도 사실은 승률이나 배상액, 예측 이런 것들은 지금 AI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연구실에서 AI로 박사한 친구들이 지금 김현장에 갔어요. 제조나 컨설팅, 뭐 텍 이런 쪽으로 가다가 이제는 그런 변호사 김현장 같은 곳으로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AI가 많이 부족한 거는 소송 전략이라든가 이걸 과연 소송으로 할 건지 말 건지 훨씬 더 상위 레벨의 그런 고민들은 아직 AI는 하기 어렵다. 자, 금융도 굉장히 임팩트가 크죠. 모바일 입금이니 송금이니 뭐 상품 속의 PB 이런 역할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큰 변화를 겪는 직종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단 고학력이고 고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AI라는 무기를 갖고 있으면 만약에 사람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겠다, 대체하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 하겠어요? 당연히 고학력 고소득 잡을 타겟으로 하겠죠. 반면에 고학력 고소득이 아닌 쪽은 별로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런 특히 사람을 많이 대하는 쪽이나 사람을 많이 대하는 이런 직종. 뭐 정치인은 사실은 AI가 대체하는 것을 법으로 막으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정치에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도 AI로 많이 대체되고요. 과학자도 AI로 대체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교육자, 과학자는 이제 저임금이기 때문에 굳이 뭐 AI로 그렇게까지 돈 들여서 바꿀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생각보다 바꿀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탄생하는 직업이 굉장히 많죠. 엔지니어나 개발자, 리서처, 사용자, 슈퍼유저, 기획자 이런 업종은 지금까지 없던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필수 역량을 좀 보니까 이제 포브스가 작년에 이제 몇 가지를 뽑아놨던데요. 뭐 코딩을 배우는 게 좋겠다. 적응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의 그 프롬프트 사용법도 배워야 된다. 또 하나는 도전 정신과 이제 실패를 학습으로 보고 계속 배우자. 뭐 리서치 방법을 개발하자.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법,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감정지능 개발. 이게 이제 점점 우리가 컴퓨터만 놓고 살고 일도 컴퓨터로 하고 모든 걸 컴퓨터로 하고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인터퍼스널 스킬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기가 점점 그런 기회가 아주 없어진다. 그런 이제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를 스스로 좀 더 개발하는데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보는 또 중요한 거는 문제를 던지는 능력이에요. 자, AI는 굉장히 문제 해결을 잘해요. 아까 제가 삼국시대 왜 신라가 어떻게 뭐 통일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대부분 관심이 없으시지만 그래서 그런 질문 저는 왜 했을까요? 저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나는 왜 그게 궁금한가? 나는 이거를 왜 물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거. 이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장은요, AI는 주니어들이 할 그런 약간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하는 질문은 뭐예요? 시니어들의 역할은 좋은 질문 던지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크리에이트 하는 게 시니어들의 역할이고 주니어들의 역할이 프로그램을 솔빙하는 거죠. 근데 AI는 지금 프로그램 솔빙을 굉장히 잘한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크리에이션이나 프로그램을 던지는 능력은 AI는 아직 없어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의 고민을 AI로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반면에 사원이나 대리, 과장이 하던 일은 AI가 쉽게 대체할 수 있다. 로펌의 헤드가 고민하는 거를 AI가 대체하기 어렵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저는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는 뭐 당연히 코딩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배우고 AI도 배워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능력 면에서 적응하는 능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마지막으로는 태도인데요. 태도, 감정을 이해하고 또 잘 사람에 대해서 응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중공만 다 아시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 이게 처음에 쉽지 않고 실패하고 또 AI는 계속 진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AI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 그럼 이제 좋은 미래가 올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요 노란색 책이 빅데이터 책이고 가운데가 이제 커리어 가이드북인데요. 저 커리어 가이드북에 사실은 빅데이터와 AI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디지털 신기술 동향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발표 청해 듣겠는데요. 먼저 AI를 통한 생산성의 새로운 혁신이라는 주제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 상무님께서 발표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입니다. 예, 앞서서 이제 기조연설과 인사말을 통해서 이 AI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생산성 측면에서 AI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지난 한 3년 동안의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었는지 한번 어떻게 보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참 많았다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반면에 또 하나의 어떤 측면에서 본다라면 실제 그 여러분들이 오늘 뭐 최근에 들어서 AI 없이 살아가는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AI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 네, 넘어가는군요. 이미 뭐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식근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계에서 저희가 한 3천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글로벌하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사했을 한 결과 75%의 사용자가 AI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46%의 사용자는 AI를 사용한 지 6개월 미만이 됐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 사용이 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질문처럼 지금 현재 AI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AI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뭐 어떻게 보면 떠나서 실제 AI는 일반적인 기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어떤 그런 용어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그 GPT에 대한 용어도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있던 GPT 이미지가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GPT가 이제는 General Purpose Technology, 일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기술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어느 산업, 어느 업무, 어떠한 형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러한 AI라는 기술들이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는 시점에 저는 도달했다고 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여기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전기 설비들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전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년 전에 또는 아주 가깝게 100년 전에 우리는 전기 없이 살았을 경우에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때는 전기라는 기술은 매우 혁신적이었고 아주 일부 사람만 쓰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기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도 모든 정보도 그리고 실제 많은 업무들이 전기 없이는 통신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렇게 일반화된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AI 기술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일반화됐을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생산성에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건 링크드인 웹사이트에 자기 프로필 중에 AI를 자기는 쓰고 있다거나 AI가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어떤 직업군인데요. 가장 많은 쪽은 아무래도 컨텐츠를 작성하는 컨텐츠 라이터라든지 그래픽 디자이너, 그 다음에 뭐 마케팅, 문구를 만들거나 마케팅 매니저로, 그 다음에 일반 엔지니어, 뭐 이런 형태대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외에도 처음에 이 자료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 조사된 자료입니다. 지금 2024년도, 물론 1년도 더 된 내용들이고요. 지금은 더 많은 업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AI가 자기 기술을,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 슬라이드에서 75%의 사용자가 AI를 쓰고 있다. 근데 제가 말씀 안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30%나 40% 가까운 인원들은 회사나 학교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나는 개인적으로 AI 툴을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줬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떤 직장인이 회사에서 지원해 주지도 않는 그런 것을 자기 비용을 들여서 업무를 진행한다니요. 어떤 학생이 학교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도 자기가 필요에 있어서 그 기술을 쓰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줄여준다는 얘기고, 자기의 생산성을 늘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AI라는 것은 이제 특정 업계라든지 특정 산업,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고 누구나 다 인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교수님들의 어떤 의견을 보게 되면 지금 3학년과 지금 1학년의 AI를 사용하는 기술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다.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고 어느 정도의 약간의 생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AI의 어떤 그런 컨텐츠들을 같이 버무려서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AI를 활용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세대 간의 빠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 컨설팅 회사에서 분석한 이 AI를 통한 또는 자동화 업무 도구를 통한 업무의 영향도입니다. 산업별로 아니면 하고 있는 업무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 초기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부분들은 대고객 서비스라는 겁니다. 앞서서 조성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소득 고임금에 대한 부분들로 AI가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고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수단부터 먼저 제공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고객 대응적인 측면에서 실제 우리가 팔고 있는 제품이 만약에 30가지가 넘는데 고객 대응팀에서는 그 30가지 제품에 대한 모든 스펙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AI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미 일부 웹사이트가 아니라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이미 AI 컨택센터라는 이름의 형태대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 진행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아마 이미 이런 AI 도구의 그 고급 음성 모드를 써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사람 말을 못 알아듣거나 중간에 말을 끊거나 그리고 이미 6개 이상, 10개국 이상의 언어를 자유롭게 활용을 하는 에이전트를 불과 한 달에 20불 정도, 2, 3만 원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게 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엄청난 감정을 소모하고 엄청난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업무들에 있어서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시대가 곧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완전히 배제한 기계적인 음성이나 기가적인 응답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형태의 업무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대고객 서비스, 그 다음에 인사 업무, 그 다음에 리갈 업무, 법무라든지 아니면 또는 정치인의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로서의 AI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업무에서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결과들이 사실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예.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초기에 약간의 이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파워포인트 초안, 여기 여러분이 보셨던 이 파워포인트도 초안은 AI가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안 들어간 건 아니지만 불과 1분 몇 초, 2분 이내에 파워포인트 10몇 장을 만드는 일은 사실 이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걸렸던 수많은 시간 줄여짐으로써 사실 인간은 더 많은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지만 단순히 그 생산성이라는 것이 기존 대비 너무나 많은 콘텐츠를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퀄리티한 기준들이 사실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잉여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인간적이고 기존에는 없었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적인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콘텐츠가 완벽해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너무나 많은 콘텐츠 그리고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한 것 AI가 만들어낸 콘텐츠에 대한 어떤 그 볼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나 과신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낮게 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재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만들어내는 게 좋은 것 아니면 많이 외우고 있는 게 좋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아주 천편일률적인 컨텐츠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맞는 컨텐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시장 동향을 알고 정리한 보고서가 아니라 그 사람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보고서 사실 그거에 대한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그런 요청이 더 많아질 것이 단순하게 200페이지짜리의 보고서가 뚝딱 1시간 만에 만들어진다. 저는 그것이 결코 좋은 생산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생산성에 대한 너무나 많은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다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 업체에서 제가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100페이지짜리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문을 만드는데 불과 10분이면 된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고선 이거에 대한 설문 자료를 요약해줘라고 하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어떤 잡 디스크립션을 주고 이 잡에 대한 인터뷰 질문을 10개만 만들어줘라고 하게 되면 10초 만에 만들어냅니다. 아마 이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즉 단순히 그런 생산성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앞선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잘 피딩을 해야 거기에 맞는 AI가 응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레시피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냉장고가 비어 있으면 아무런 음식을 만들 수 없듯이 데이터가 없다라면 어떠한 좋은 AI가 있더라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AI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의 대체가 아닌 실제 인간을 보조해 주는 AI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완벽한 AI 우리는 99% 완벽한 AI를 원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80%, 85, 90, 95 그 다음에 99까지 가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99% 완벽한 AI는 오히려 의심해 볼 만한 요소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LM을 연구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LLM을 가지고 어디에다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활용에 대한 집중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AI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이 AI를 가지고 어떤 식의 판단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얻을 건가에 대한 부분들로 인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AI 도입만으로 모든 것이 생산성이 좋아진다? 저는 그거는 조금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는 들고요. AI 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AI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어떤 AI 무조건 써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도 AI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업무와 형태, 그리고 도입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몇 가지 아는 내용들,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큰 내용이긴 합니다만 실제 많은 그룹을 동시에 AI를 적용하는 부분들보다도 소규모로 그다음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성과 지표를 삼아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적용 단계고요. 적용 단계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입 단계와 확산 단계로 볼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100% 모든 조직이 잘 활용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고객이나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도 사실 그랬습니다. 모든 직원이 처음부터 AI 에이전트를 막 쓰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 단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플로우를 지정을 한 다음에 확산 단계에서는 소규모 단위, 그 다음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단계로 확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활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AI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의 중요성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인간적이고 사람의 생각을 녹여들 수 있는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결코 AI는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의 측면에서도 단순히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 있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산성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만 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전반적인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도입 방법을 통해서 실제 생성형 AI가 기업과 개인에게 중요한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이건복 상무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AI 그 자체가 아니라 그 AI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떤 AI를 선택해야 하는지 또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귀한 말씀 함께 해주셨는데 아마 이곳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AI 기반 초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의 미래라는 주제로 칼리버스 김동규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롯데 칼리버스 김동규입니다. 제가 발표하기 전에 또 많은 분들이 좀 나가시긴 했는데 시간 짧은 관계로 인사 말씀은 좀 생략드리고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칼리버스가 바라보고 있는 차세대 메타버스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AI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초월의 세상, 메타가 초월이고 유니버스, 세상을 뜻하는 합성어인데 그동안 참 많이 메타버스가 관심을 받았었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메타버스가 도전장을 내밀었었는데 피부로 느끼시는 바와 같이 메타버스가 조금 시큰둥합니다. 많은 관심이 줄어들었고 많이 실망도 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메타버스는 초월의 세상이라고 해놓고 실제 소비자들이 유저들이 느끼는 메타에는 초월이 없었다.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강렬한 전 세계적인 니즈가 생각보다 팬데믹이 빨리 끝나면서 조금 사그라든 것도 이유가 있겠죠. 칼리버스는 이 메타를 어디서 찾아보는 것인가? 말 그대로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플랫폼들에게 있어서 또 한 번의 진화, 초월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초월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AI가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과 경제 분석기관들이 메타버스가 지향하고 있는 초월의 세상은 분명히 올 것인데 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메타버스가 좀 더 정갈해지고 고도화되는 데 있어서 AI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잡은 메타버스의 첫 번째 관문은 일단 비주얼이 매우 사실적이어야 될 것이다. 저연령층 등을 베이스로 게임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메타버스, 단순 전시에만 머무는 메타버스는 우리가 기대했던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세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실적인 비주얼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픽은 물론이고 실사, 사람의 모습 그대로가 그래픽과 융합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쇼핑은 더 자연스러워지고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을 매우 사실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웹3입니다. 블록체인에서 파생되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 모델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의 특정된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서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암호화폐도 있을 것이고 창작자의 결과물들을 NFT라는 형태로 우리가 서로 상호 트레이드하고 그 저작권에 대해서 계속 보호받으면서 수익을 거둬갈 수 있는 구조들. 웹3는 분명히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부정할 수도 있고 긍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웹3는 거대한 웨이브로서 이미 성큼 다가왔고요. 우리가 즐기고 있는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크나 아니면 다양한 컨텐츠가 살아 숨쉬는 플랫폼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이미 유저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서 확대 재생산하는 웹3, 창작자 중심의 세대는 이미 곁에 다가와 있는데 웹3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상의 세계와 현재의 세상이 순환되는 구조가 돼야 될 것입니다.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컨셉과 세계관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멀티 유니버스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메타의 근원, 출발이 아니겠는가. 짧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소리 좀 낮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리버스가 그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진짜 쇼핑이 이루어질 법한 굉장히 정교한 실사에 준하는 그래픽들이 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생각 발상으로 컨텐츠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보시는 가상공간의 집처럼요. 낮과 밤이 바뀌고 기후가 바뀌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파밍도 하고 공연도 즐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사와 하나로 융합되어 있죠.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리얼 그래픽이 왜 중요하냐면 버튼의 위치 하나만 달라도 쇼핑의 결과물에 의해서 반품을 하는 시대에 전혀 다른 세상, 실제 실물과 전혀 다른 그래픽의 비주얼을 가지고 쇼핑이 촉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 자체도 실제 인간과 사용자와 매우 닮게 아주 정교하게 속눈썹 위치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고 디지털 트윈은 매우 사실적이어서 실제 제품과 유사하고요. 완전히 동일하고요. 그 공간도 말할 것도 없겠죠. 이 같은 그 가상 공간 내에서 사람과 사람이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라지만 사람이 없을 때에는 소울메이트와 함께 AI와 함께 대화를 충분히 즐길 수도 있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이 AI는 다양한 신변 잡기적인 정보의 교류도 이뤄낼 수 있음은 물론이고 본인이 만드는 저희 칼리버스에서는 누구나 다 자신만의 퀘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퀘스트 속에서 AI가 등장해서 비밀 루트를 알려주기도 하고 힌트를 주기도 하고 이런 재미난 파생되는 어떤 선형적 구조가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활용 범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카이스트 출신 리빌더 AI와 저희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내용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사물을 스캐닝하면 3분 이내에 매우 정교한 언리얼용 FBX 오브젝트 파일이 제너레이팅 되는 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리버스가 만든 세상이 워낙 거대하고 모든 건물들이 NFT화 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마음껏 꾸며갈 수 있는데 이 같은 거대한 도시를 칼리버스 혼자서 다 만드는 데는 상당히 벅차죠. 그래서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미드저니, 아니면 파이어플라이, 달리 이런 것들을 써서 우리 칼리버스가 지향하고 있는 컨셉, 톤 앤 매너로 AI가 뽑아낸 다양한 컨셉입니다. 이 AI와 사람의 콜라보레이션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채산성의 확대의 성장 속도를 가져왔고요. AI가 그려낸 그림들을 반영한 실제 도시 조경입니다.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그리고 이런 녹조, 식물, 자연과 도시가 한 몸이 되는 모습들을 그려냈었죠. 아름다운 공원들도 매우 디테일하게 컨셉을 보조함으로써 빠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그 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은 도시 공간 설계 공학자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매우 빠르게 진행됐고요. 이 도시를 이루고 있는 실제 자동차들의 움직임 한번 보십시오. 매우 정교하게 신호를 맞춰서 복잡한 고가도로와 일반 도로를 달리기도 하고요. 사용자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면 급정거를 해서 경적을 울리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지금 소리가 안 들어갔는데 GTA처럼 욕설이 나오진 않는데 굉장히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사용 화려도 있겠고요. 조금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도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이니지와 간판과 광고와 브랜드 이름들이 필요할 텐데 AI가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AI가 역시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AI 툴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컨셉을 가지고 우리 작업자들이 살짝 협업을 통해서 사이니지를 만들게 되죠. 한번 실제 활용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 나오고 있는 클럽존인데요.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이 클럽존 안에 등장하는 모든 브랜드 이름들, 광고물, 홀로그램, 사인들 전부 다 AI가 함께 사람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창작 영역에서 AI의 활약을 저희는 프로바이더인 칼리버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브랜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다양한 퀘스트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다양한 영상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가상 공간 내에서는 마음껏 광고물을 만들 수 있고요. 실제 브랜드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이 만든 광고가 도시를 꾸며 장식하게 됩니다. 요거는 AI를 써서 기후 변화, 굉장히 사실적으로 실감나는 낮과 밤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인데 요것들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실의 날씨까지 반영해달라 이런 사용자들의 팬들의 요구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가상 공간에서는 낮과 밤의 시간의 흐름이 일반 지금 현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4시간 주기로 낮과 밤이 오도록 설정을 좀 해놨는데요. 재미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실제 자기가 플레이하고 있는 지역의 시간대와 날씨에 연동되도록 하는 것은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이제 실사융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메타 초월이 오려면 가상 공간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누구나 화려한 콘서트를 보고 싶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고 싶다고 가정했을 때 무리하게 억지로 3D 아바타로 만들 필요가 없겠죠. 지금 칼리버스는 독특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사람의 모습이 마치 줌 미팅을 할 때 그래픽 배경을 바꿔서 다른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실사가 직접 가상 공간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통해서 심지어 그 결과물이 VR로 볼 수도 있고 3D 디스플레이로도 볼 수 있는 입체화되어 있는 동시 싱크로나이즈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 작업에서 AI가 적극적으로 기여를 했는데요. 지금 한번 그 결과물부터 우선 살짝 보시겠습니다. VR을 통해서는 양손을 자유롭게 쓰면서 보다 실감나는 몰입감 있는 체험을 할 수 있고요. 8만 명 이상의 관중객이 있는 콘서트 안에서 정말 콘서트를 보는 듯한 시점에서 아티스트를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이처럼 아티스트가, 내가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실제의 모습으로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게 돕는데요. 조금만 더 볼까요? 제가 시간 압박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합성을 시켰냐. 올 1월 CES에서 저희가 직접 부스에서 선보였던 건데, 관객이 직접 그린스크린 앞에, 카메라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8만 명 이상의 콘서트 홀에서 직접 공연을 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데모를 즐기던 사람들은 VR로도 봤고 3D 디스플레이로도 봤었죠. 이제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숙소에서, 연습실에서 언제든지 줌 미팅을 하듯이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그 그린 스크린 앞에서 굉장히 저렴하죠. 돈 2, 3만 원이면 그린 스크린 살 수 있는데, 그 카메라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 가상의 세상으로 뛰어들 수 있는데, 문제는 가상의 공간에서는 엄청나게 화려한 컬러링 라이트가 막 난무하고 있는데, 조용한 집안에서 찍은 자신의 객체는 라이팅과 무관하단 말이죠. 이 부분을 AI가 싱크로나이즈 해줍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면에 콘서트홀에 라이트가 있고 사람의 스킨, 피부에 맺히고 있는 빛의 변화를 눈여겨봐 주십시오. 과거에는 이같이 AI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을 때에는 촬영 현장을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세팅해 놓은 무대와 유사하게 조명을 맞추려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데요. 시간을 썼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가 라이팅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실시간으로 가상의 라이팅을 뽑아줌으로써 아무런 제약 없이 사람들이 바로 가상세계에 자연스럽게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파즈 비디오 AI를 써서 저희들이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플러그인으로 쓰고 있는데, VR 영상은 360도로 시청자가 그 컨텐츠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매우 매력적인 부분이긴 했는데, 멀티포커싱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어안 렌즈, 피스 렌즈는 센터에만 포커싱이 됨으로써 약간 카메라에서 멀어지거나 시야 밖으로 멀어졌을 때에는 그 선해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 여기서 VR 경험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끄덕끄덕 아실 텐데요. 그 부분을 AI가 도와서 카메라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던 어떤 각도에 있던 선명하게 마치 우리 나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적극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사와 그래픽의 융합은 비단 엔터테인먼트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쇼핑을 즐길 때에도요. 아바타가 성실하게 쇼핑을 도와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불편한 골짜기 현상이라고 아실 거예요. 일부 유저들은 사람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그래픽이라든지 로봇을 보면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럴 때에도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융합돼서 쇼핑을 돕는 실시간 고객과의 소통도 가져올 수 있는데요. 내년 CES에서는 훨씬 더 진화한 모습을 저희들이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작년 겁니다. 올 1월이죠. 실제 사람과 소비자가 VR 디바이스 속에서, 이 실제 쇼핑 호스트는 고객을 아바타로 보게 되고요, 고객은 사람을 실제 모습으로 보면서 컨트롤러 없이 가방을 만져보고 질문을 하고 이런 소통도 가능해졌죠. 다음은 이제 웹3인데요. 이 웹3가 정말 중요한데 발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라고 하는 현실의 삶을 투영하기도 하고 현실의 삶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무언가의 경험 등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는 이 가상세계에는 단 하나의 회사가 모든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불가능하죠.
우리는 수많은 프로젝트가 그 같은 경로로 실패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칼리버스 안에서는 모든 유저들이 타인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서 확대 재생산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유튜브가 그러했고요. 이 같은 그 웹3에서 뭐 노래방도 있고 디제잉 스테이지, 페스티벌도 있고 특히 UGQ라고 하는 유저 스스로가 퀘스트를 만들 수 있는 영역에서 AI가 또 적극 개입되고 있습니다. 유저는 AI NPC를 만들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 챗GPT나 클라우드 AI를 장착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 수 있고 본인이 만들어갈 퀘스트의 등장인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퀘스트는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로맨스, 코미디, 호러, 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장르로 유저들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도 돕겠습니다만 브랜드들이 광고를 혐오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브랜드 가치와 신제품을 전달하는 용도로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고 실제 저희 칼리버스에서는 이미 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품 MCM이 자신의 신제품들을 소개함에 있어서 팝업 스토어만 차려놓고 알아서 둘러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퀘스트라고 하는 마치 게임과 같은 형태로 고객 안으로 프렌들에게 침투하는 이런 마케팅 기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찬 관계로 칼리버스 홈페이지 또 유튜브 검색하시면 어떻게 유저들이 간단하게 마우스 클릭만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메타버스와는 달리 얼마나 쉽게 화려하고 하이 퀄리티의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가운데에서 유저는 상거래도 할 수 있고 제품을 홍보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와 같은 발표에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로블록스라는 평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저희 칼리버스가 가는 미래에 AI가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 등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